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중학교 건물에 꿈을 꾸자 괴물이 나를 따라왔다. 나는 학교에 있었다. 중학교다. 벌써 한참 전에 졸업한 학교다. 이것이 꿈이라고 알라차리게 된 것은 학교 안이 대단히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중학교에 찾아오게 될 일은 없었다. 어쩐지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녹색의 복도나 걷고 있으면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는 교실은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잠시 동안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복도 구석에 있는 화장실이 눈에 띄었다. 중학교 때의 나는 위장에 약해서 수업 도중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말이긴 해도 화장실은 제법 친근한 존재였다. 삐그덕 하는 소리를 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여전히 더럽다. 나는 왠지 모르게 화장실 중 한 칸으로 들어간다. 양변기 위에 앉는다. 어째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드디어 나는 자신이 꿈속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도대체 왜 나는 꿈속에서 화장실 칸에 혼자 들어 앉아 있는 것인가? 점점 공포감이 밀려왔다. 무섭다. 무서워. 왜 내가 화장실 같은 곳에 들어와 있는 거야? 가벼운 패닉 상태에 빠져 두리번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자 움직인 그 순간 바스락하는 소리가 위도새 주머니에서 들렸다. 무엇인가 싶어서 꺼내보니 그것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일장의 쪽지였다. 꾸깃꾸깃 접혀 둥글게 되어 있었다. 열어본다. 거기에는 내 글씨체로 이렇게 써져 있었다. 으드득 으드득. 의미를 모르겠다. 원래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나지만 거기 써있는 글자는 평소보다 더 지저분하고 대단히 초조하게 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고개를 갸웃하며 의아해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칸에서 소리가 났다. 깜짝 놀랐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리는 끊길 듯 끊기지 않으며 계속되고 있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으드득.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종이에 써져 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소리가 무엇인지는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다. 단지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가벼운 느낌이 아닌 어쩐지 무거운 느낌의 소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로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어째서인지 벽을 기어올라 위에서 소리가 나는 칸을 엿보기로 했다. 물론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다. 나는 보았다. 내가 있던 칸의 옆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모두 볼 수는 없었지만 소리를 내는 것이 인간인 것은 알았다. 그것도 여자아이다. 검은 머리카락에 단발머리. 마치 어릴 적 괴담의 화장실의 하나코상의 이미지 그대로다.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그 으드득 소리가 울렸다. 나는 내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용기를 내서 더욱 몸을 가까이 했다. 그리고 소녀가 방금 잘려나간 사람의 목을 두개골까지 으드득 으드득 소리를 내고 먹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절규했다. 더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잡아먹힌다. 화장실 문을 차 부수고 거기에서 뛰쳐나왔다. 발이 엉클어져서 소변기에 얼굴을 쳐박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뒤돌아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칸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전력으로 질주해 화장실을 나가 계단으로 내려간다. 모교였기 때문에 학교 내의 지리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내가 있는 곳은 3층. 계단을 한 번에 3-4칸씩 뛰어내려 곧 1층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신발장 근처에 한쪽 발이 없는 소년이나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 그것 이외에도 요괴 같은 느낌의 기분 나쁜 녀석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녀석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뿐 저기는 없는 것 같아서 내게 덤벼들거나 하지는 않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안심하며 학교를 벗어나 정문으로 달려나갔다. 첫 번째 문에는 열쇠가 걸려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에도 열쇠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래된 자물통이어서 발로 걷어차니 부서지면서 문이 열렸다. 살았다. 해낼 수 있었어? 내가 말했지만 이상한 기분이었다. 왜 밖에 나왔는데 해낼 수 있었다고 말한 거지? 그리고 이 순간 드디어 나는 기억해냈다. 이 꿈 전에도 꾼 적이 있다. 그랬다. 전에 한번 이것과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었다. 그 으드득, 으드득이라고 적은 종이도 이전의 꿈에서 내가 쓴 것일 것이다. 이 문을 나가서 바로 오른쪽에 펜슬을 베어내서 만든 것 같은 간단한 문이 있다. 전에 꿈에서는 거기를 넘은 순간 잠이 깼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깨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이다. 이젠 으드득 녀석이 쫓아온다고 해도 전력으로 달리면 결코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내가 기억하고 있던 때의 그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닫혀 있었고 게다가 무거운 자물쇠까지 걸려 있었다.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면서 등하교 시간 외에는 모든 문을 닫아두게 된 것이다. 내가 전에 이 꿈을 꾸었을 때는 아직 그런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런데 화장실의 창문에서 누군가 이쪽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으드득과 눈이 마주쳤다. 소름이 온몸에 끼쳤다. 몸의 모든 털이 곤두서는 느낌. 등골이 엉것같이 차가웠고 체온도 급격하게 떨어졌다. 도망쳐야 해. 나는 어쨌든 달렸다. 저 놈에게서 조금이라도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됐다. 거기에서 나는 기억해냈다. 확실히 급식실 쪽에 식재료를 싣고 오는 차가 들어오는 문이 있다. 그것은 상당히 낮으니까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었다. 그쪽으로 무작정 달려갔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으드득이 있는 것이 느껴졌다. 게다가 나보다 빠르다. 50m도 남지 않아 곧 따라잡혀 버릴 것만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달리고 문이 보이고 그것에 온몸을 던져 기어가듯 솔랐다. 마지막에는 굴러떨어지듯 문 밖으로 온몸을 내던졌다. 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까닭은 없었다. 단지 절대적으로 자신이 살아났다는 안심이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 학교를 바라보았다. 으드득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뒤돌아본 순간 나는 다시 간담이 서늘해졌다. 으드득과의 거리는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웠다. 내 코앞에 그놈이 있었다. 나의 두개골을 양손으로 움켜쥐려 했던 듯 손을 내민 채 굳어있다. 그리고 그놈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나는 잠이 깼다. 당연히 온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가벼운 현기증도 느껴졌다. 일어나서 내가 처음 한 행동은 이 꿈을 잊지 않도록 노트에 메모를 한 것이었다. 매우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메모할 만한 곳은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책장의 안에 있던 낡은 노트를 드디어 찾아 연 순간 나는 또다시 할 말을 잊었다. 으드득.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확실히 그렇게 써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잠시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첫 번째 꿈은 이제 와서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꽤 쉽게 도망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다. 그러나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소름 끼친다. 분명히 말해서 다음에 또 저 꿈을 꾸면 달아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만약 나중에 신문이나 TV에서 잠을 자던 중 죽어버린 사람 같은 기사가 있으면 그것은 어쩌면 나일지도 모른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두 번째 이야기, 후회.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야기. 파견 사원이긴 했지만 연봉이 괜찮은 곳에 채용되었다. 본가에서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일은 너무 늦게 끝났기 때문에 결국 회사와 본가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결정한 자취집 옆집에는 이상한 녀석이 살고 있었다. 어떻게 이상했냐면 자살을 꿈꾸지만 무서워서 마지막 그 선을 넘지를 못하는 그런 녀석이었다.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은 관리인이 일부러 나에게 경고해주러 올 정도였다. 어떻게 저런 녀석을 안 쫓아냈을까 싶었다. 관리인이 참 좋은 분이긴 했지만서도 그 녀석의 자살 소동 때문에 참 피해도 많이 입었다. 내가 직접 구급차를 불러준 적도 있다. 여하튼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면 일요일 오전에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보러 가보면 면도칼로 왼쪽 손목에 얕게 금을 그었다. 한밤중에 아파트의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서 가보면 분리수거하는 곳에 달린 철판 지붕 위에 떨어져 몸부림치고 있다. 아마도 목을 매려다 그랬는지 천장을 부수어 집주인을 화나게 한다. 수없이 많지만 대충 이 정도였다. 솔직히 민폐만 끼치고 싫은 존재이기도 했고 만일 정말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라면 그것도 옆집 사는 사람으로서 참 찝찝한 노릇이었다.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마침 그 녀석도 돌아온 참이었는지 문 앞에서 맞닥뜨렸다.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치려다가 이내 결심하고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다.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해요? 돌이켜보면 당시의 나에게 그 녀석의 자살 소동은 상당히 스트레스였던 것 같다. 당사자로서는 참 무신경한 질문일 텐데 대뜸 그런 질문을 던진 나에게 놀라울 정도였다. 그 말을 듣더니 그 녀석이 갑자기 우울한 얼굴로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허둥지둥 우리 집으로 들었다. 그 녀석은 신세 한탄을 펼쳤다. 처음으로 말을 섞는 상대방에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어머니 재혼 상대자에게 학대를 당했고 지금도 생활에 필요한 돈 이외에는 전부 몰수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생각해보니 나도 그 녀석네 집에 무서운 아저씨가 오는 걸 가끔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적당히 이런 말을 했다. 그럼 도망치면 되잖아. 돈 좀 들이면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리 말했더니 다시금 울음을 터뜨렸다. 재혼 상대는 어머니에게도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화풀이가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간다고. 확실히 불쌍하긴 하지만 자살까지 할 일일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였을까? 가볍게 덧붙였던 그 한마디를 해서는 안 됐던 거다.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나도 죽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이렇게 말한 순간 그 녀석은 갑자기 눈에 띄게 밝아져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를 보았다. 아마도 동병상련인지 동지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 그때는 기분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다음 날부터 그 녀석은 쓰나미같이 몰아닥쳤다.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그 녀석도 마치 지금 퇴근한 것처럼 문 앞에서 마주쳤다. 거의 지켜보고 있다 나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타이밍이었다. 그냥 가볍게 대화하는 정도라면 상관없긴 하지만 항상 실실 웃으면서 말을 거니까 솔직히 좀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문을 튼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을까? 또 집 앞에서 우연히 맞닥뜨려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요? 선물 받은 과자도 있어요. 나를 초대했다. 사실 약속도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다길래 오케이 하고 말았다. 그리고 일요일에 처음으로 그 녀석의 집에 들어가 보았다. 그 녀석의 집은 깨끗을 넘어 아예 물건들이 없었다. 가구조차 거의 없어서 밥솥, 냉장고, 선풍기, 이불, 접이식 책상이 다였다. 하지만 새아버지에게 착취당한다는 이야기 들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언급하지 않고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뭔가 그 녀석이 이상했다. 불안한 모습으로 안절부절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괜찮아 하고 묻자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식으로 죽고 싶을까 하고요. 무슨 소리야? 나 죽고 싶지 않은데. 황당해서 딱 잘라 말하자. 그 녀석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돌변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죽고 싶을 때 있다고 했잖아.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외쳐댔다. 위험한 예감이 들었다. 재빠르게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그 녀석은 용의주도하게도 체인까지 꼼꼼하게 걸어놓았기 때문에 여는 것이 상당히 지체되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열고 뛰쳐나갈 수 있었다. 도망가며 그 녀석을 슬쩍 보니 충혈된 눈으로 엄청나게 노려보고 있었다. 오른쪽 손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들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로 무서웠던 일은 그 후에 일어났지만 말이다. 그리고 집에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아직 긴장은 풀지 않았었지만 문단속은 완벽히 했기 때문에 잠자리로 들었다. 어느새인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캉하는 소리에 눈이 떠졌다. 또 그 녀석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번엔 신경 끄자 싶어 그대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조심조심 현관에 다가가 보니 경찰이었다. 경찰은 제일 먼저 내 안위부터 확인을 하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문을 열어보니 신문배달부도 함께 서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데 일단 보시라며 경찰은 내 현관문을 가리켰다. 시칼이 엄청나게 깊이 박혀 있었다. 열쇠 구멍도 만신창이가 되어 긁혀 있었다. 신문배달부가 강도가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집히는 것 없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제일 먼저 옆집 그 녀석이 떠올랐다. 10중 8구였다. 틀림없었다.
옆집에 그런 녀석이 사는데 안심하고 살 수도 없는 데다 나는 돈도 없어서 이사갈 형편도 못 되었다. 경찰은 현장 조사다 뭐다 해서 박혀있는 식칼과 열쇠 구멍에 사진을 찍고 있었다. 사정은 알겠지만 나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잡아 넣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순찰을 돌겠다고 했다. 그런 일은 있었지만 역시 출근은 해야만 했다. 경찰들은 출퇴근할 때마다 집 앞에서 감시해 주었다. 시골이라 그런지 상당히 자기 일처럼 도와주었다. 한 달 정도가 흘렀다.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이상 행동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경찰이나 경계를 늦추게 되었다. 감시는 철수하기로 했지만 순찰은 계속 돌아주기로 했다. 그렇지만 방심하고 있었던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었다. 감시를 멈추고 사흘쯤 지났을 때 나는 야근을 하고 밤 늦게 퇴근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열쇠를 연 순간 옆집 문이 열리며 그 녀석이 엄청난 기세로 달려왔다. 나는 허둥지둥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 녀석은 닫혀가는 문틈에 한쪽 발을 끼우더니 좁은 틈새로 식칼을 휘둘러댔다. 문단속을 포기하고 방 안쪽으로 달아났다. 그 녀석은 내 집으로 들어와 체인까지 꼼꼼히 잠그고 식칼을 지켜든 채로 나에게 다가왔다. 사람은 정말 죽음을 마주하면 덜덜 떤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충혈되어 피가 터진 눈으로 중얼중얼 뭔가 말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창가에서 비추는 달빛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호러 영어가 따로 없었다. 나는 정말 무아지경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집어 던졌다. 유행으로 던진 자명종이 그 녀석의 눈에 명중해서 주춤한 사이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다. 이번엔 내가 분리수거장 철판 지붕에 떨어져 몸부림치게 되었지만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나오고 순찰 중이던 경찰도 와준 덕택에 큰 녀석은 체포되었다. 징역이기만을 바랬건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구형되었다. 그래도 이제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건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그 녀석이 병원을 탈출해서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것이다. 마침 내가 영업하느라 외근 중이어서 다행이었지 정말 큰일 날 뻔했었다. 불안정한 그 녀석의 모습을 보고 리셉션 하는 분들이 경찰을 불러 또다시 체포되었다. 그 녀석은 연행되어 중병병동으로 옮겨져 억압복을 착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지금은 본가에 들어가서 구직 활동 중이다. 집주인과는 지금도 친하게 지낸다. 가끔 밥 먹으러 만나곤 하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녀석이 식사 시간에 혀를 깨물고 죽었다고 했다. 정신병원에서 정보가 밖으로 셀 리가 없겠지만 만약 그 소식이 정말이라면 그 자살희망자를 드디어 성공하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닐까? 서투른 호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교훈을 얻은 사건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익사체. 무섭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다. 아주 예전에 혼자서 바닷가, 마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시기적으로 해수욕의 계절이 아니었기에 민박집에는 나 이외의 손님은 없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나는 한 손에 캔 맥주를 들고 밤바다로 나왔다. 도로와 해변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파도 소리가 반복되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생활 속에서 지긋지긋했던 일들도 있고 해서 센티멘탈한 기분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파도에 밀려 시꺼먼 덩어리 같은 것이 밀려 들어왔다. 커다란 생선처럼 보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 거뭇한 덩어리에 다가가 보았다. 바닷바람에 섞여 썩은 내가 나서 그 정체를 깨달았다. 익사체였다. 경찰을 불러야 할까? 아니야, 우선 민박집에 알리는 게 좋을 거야.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보급된 시절이 아니었다. 공중전화가 어디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해안가였기 때문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 순간 익사체가 일어섰다. 움직일 리가 없는 익사체가 뜻밖의 속도로 온몸에서 뚝뚝 알 수 없는 액체를 흘리면서 내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왔다. 간이 콩알만해지는 느낌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나는 모래사장에 주저앉고 말았다. 가로등에 비춰지는 익사체는 여기저기 썩은 고기 조각이나 작은 생물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개나 새우도 떨어졌을지도 모른다.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은 모래 위를 퍼덕이는 자그마한 물고기였다. 익사체는 내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패닉으로 움직이지조차 못하는 나의 입을 미끌미끌한 손가락으로 강제로 열었다.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남아있는 끈적끈적한 머리통을 내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머리뿐만 아니라 어깨 팔까지도 내 입속으로 들어왔다.
서늘한 감촉이 목구멍을 통과하여 뱃속으로 모여드는 것이 느껴졌다. 때때로 단단한 것이 지나가는 느낌이 났지만 나는 그것이 뼈가 아니라 익사체가 달고 있던 갑각류의 한 종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악취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걸 보면 공포로 호흡을 멈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익사체는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주룩주룩 내 입속으로 들어갔다. 허리깨까지 들어갔을 때 나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일단 마구 몸부림쳤다. 기억나는 것은 그 익사체의 내부의 감촉이었다. 뼈다운 뼈도 없이 두부 같던 감촉. 엄청난 썩은 내가 풍겨왔다. 입을 다물고 싶었지만 다물 수가 없었다. 혓바닥이 움직이면서 미묘하게 시큼한 맛이 났다. 언제까지 몸부림쳤던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새부터인가 내 기억은 끊기고 말았다. 아마도 기절하지 않았을까 싶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의 온몸은 얼음장 같았다. 계속 바닷바람을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모래사장에서 일어나 머릿속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면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주위에 그 익사체는 없었다. 해변에는 익사체에서 뚝뚝 떨어지던 고기 조각도 생물체도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그 생생한 감촉은 선명하고 강렬히 남아있었다. 메슥메슥거려 나는 그 자리에서 토했다. 꿈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은 견디기 힘든 불쾌한 장면이었다. 민박집에서 대접받았던 요리를 남김없이 해변에 토해내고 눈물이 어린 눈으로 그 흔적을 바라보았다. 나의 토사물 속에서 일부분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일부분이 아니었다. 군데군데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시큼한 냄새를 참아가며 얼굴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보았다. 위액 범벅이 된 몇 마리의 갯강구였다. 내가 기절한 사이에 갯강구가 입으로 들어갔나? 그럴 수가 있나? 아니면 익사체가 내 입에 들어갔던 게 현실이고 익사체에 달려있던 갯강구가 위에 남아있던 것인가? 몇 배의 불쾌감이 나를 관철했다. 더 이상 토할 것이 없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토했다. 내장을 뱉어낼 정도로 토했다. 아니, 내장을 다 빼버리고 싶었다. 내장을 꺼내서 씻고 싶은 기분이었다. 갑자기 전등 불빛이 나를 비추었다. 누군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을 걸었다. 민박집 사장님이었다. 밤에 산책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내가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왔다고 했다. 나는 울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면서 2번 정도 토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민박집으로 돌아와 몸을 씻었다. 그 무렵에는 나도 이미 침착을 찾았었다. 목욕탕에서 나와보니 사장님이 연락을 취한 건지 2명의 경찰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경찰관들에게 해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다지 믿는 기색이 없었다. 경찰 측에서도 이미 해변 쪽을 확인해 보았지만 토사무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일단 밤이 깊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돌아갔고 나도 잠을 청했다. 비정상적인 체험을 하고 난 후라 잘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체력 소모를 해서 그런지 뜻밖에도 죽은 듯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걱정스러워 보이는 사장님에게 아침밥은 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먹어도 위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경찰 측과 현장을 확인하러 가봤지만 익사체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밝은 모래사장의 선이 어젯밤의 기억에 확신이 없어졌다. 갯강구는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었다. 결국 나는 만취한 나머지 해변에서 환각을 본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캔맥주를 마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할 힘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그 마을을 떠났다. 지금도 가끔 떠올린다. 공포체험담을 읽어보면 도망치지 못한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된 채로 발견된다거나 하는 패턴이 있다. 그중 몇 명은 체내에 무엇인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경우는 없었을까? 나는 어떻게든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겪게 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미칠 자신이 있다. 아니, 미치는 게 더 편할 것이다. 그 후로는 바닷가에 접근하지 않는다. 바닷바람만 맞아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당연히 생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를 볼 때도 언제나 불안하다. 갯강구가 섞여 나오는 것은 아닐까? 땀 대신 썩은 체액이 섞여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상한 불안감이 몇 번이고 머릿속을 헤집는다. 그저 망상이라고 웃어넘기고 싶다. 하지만 그게 되질 않는다.
그 익사체는 아직도 내 몸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네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 처음 그것을 알아차린 건 여자친구가 방 청소를 해줬을 때였다. 나는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좁은 자취방 안은 쓰레기 봉투와 온갖 쓰레기로 가득 메워진 정신없는 꼴이었다.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TV에 나오는 쓰레기 투성이 집 수준은 아니고 걸어다닐 공간 정도는 청소해뒀었지만 어쨌거나 남자가 혼자 살면 방 정리 같은 건 영 엉망진창이 되기 마련이다. 결국 종종 방에 여자친구가 찾아와 청소를 해주곤 했던 것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방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반대쪽에서 청소를 시작했다. 책이나 소품을 책장이나 책상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가끔 그녀가 잡동사니를 들고 오면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말해주는 사이 어느새 방은 조금씩 정돈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여자친구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가리킨 것은 잡지와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에 가려있는 콘센트 안쪽이었다. 상당히 긴 머리카락 한 개가 콘센트에 꽂혀 있었다.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야? 나에게 친구라곤 남자밖에 없다는 걸 아는 터라 여자친구는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그렇지만 나에게 그녀 외에 여자를 방에 데려온 기억은 없었다. 더구나 그렇게 머리가 긴 여자라면 더더욱. 그녀가 계속 의심을 풀지 않고 나를 째려보았기 때문에 나는 콘센트에 꽂힌 머리카락을 잡았다. 머리카락은 미끄러지듯 풀려나왔다. 기분 나쁜 감촉에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마치 진짜 사람 머리가죽에서 머리카락을 뽑은 것 같은 사실적인 느낌이었다. 긴 머리카락은 깨끗한 백지에 잉크가 떨어지듯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콘센트 구멍을 들여다보려 했다. 하지만 그 안은 당연하게도 캄캄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전날 나는 콘센트 따위는 까맣게 잊고 청소를 마친 뒤 여자친구와 노래방에 가서 놀았다. 거기서 과음했던 탓인지 나는 방에 돌아오자마자 죽은 것 같이 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떴을 때는 전철 시간이 코앞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멍청한 표정을 한 채 대학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던져놨던 가방에 손을 댔다. 그리고 그때 어제 그 콘센트가 눈에 들어왔다. 시커먼 두 개의 구멍 중 한쪽의 긴 머리카락이 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이다. 어제 뽑아버렸던 머리카락과 똑같다. 길이로 보아도 같은 사람의 머리카락 같았다. 마치 무슨 촉수처럼 콘센트에서 자라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기분 나빠서 나는 그것을 서둘러서 뽑아버렸다. 또 그 이열한 감촉이 손에 전해진다. 기분 나쁘잖아. 나는 그렇게 중얼대며 그 구멍에 평소 사용하지 않던 라디오 카세트에 코드를 꽂았다. 뽑은 머리카락은 창문으로 던져버리고 머리카락은 바람을 타고 어딘가로 날아갔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가방을 챙겨 방을 나섰다. 그 이후 한동안 나는 카세트를 꽂아둔 덕이랄지 한동안 콘센트의 존재 자체를 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방은 어느새 또 더러워지고 있었다. 이불 옆에는 보고 던져놓은 만화책이 산처럼 쌓이고 어느새 여자친구가 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빈 공간을 쓰레기통인 마냥 쓰고 있었다. 쓰레기통은 이미 가득 차 버린 지 오래였고 나는 쓰레기가 손에 집히면 쓰레기 봉투에 직접 던져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까? 결국 그것은 나에게 덮쳐왔다. 밤중에 갑자기 울려 퍼진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괴로워하면서 불을 켜보니 콘센트에 꽂은 뒤 방치해뒀던 라디오 카세트에서 드르륵거리며 기묘한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쌓아둔 만화보다 훨씬 뒤편에 있던 카세트가 보이는 게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봤다. 어째서인지 주변에는 쌓아뒀던 책들이 무너져서 주변에 뒹굴고 있었다. 설마 라디오의 소리로 무너진 건가 싶었지만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라디오 카세트는 아직도 부서진 것 같이 묘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카세트의 전원 버튼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전원은 이미 꺼져 있었다. 전원이 꺼져 있는데도 소리가 나고 있던 것이다. 역시 고장난 것일까? 나는 라디오 카세트를 들어 올려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카세트를 잡고 일어섰다. 콰직하고 기분 나쁜 감촉이 느껴진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입을 떡 벌려야만 했다. 라디오 카세트 뒤편에 콘센트에 사람 한 명 수준의 머리카락이 휘감겨 있었던 것이다. 머리카락이 코드의 덩굴처럼 얽혀서 삐걱대고 있었다. 눈으로 살펴보니 그것은 콘센트의 한쪽 구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전에 촉수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게 정답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나는 놀라서 카세트를 그대로 힘껏 당겨 버렸던 것이다. 카세트에 얽혀있던 몇십만 가닥의 머리카락이 머리 가죽에서 뽑혀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동시에 콘센트의 저편에서 엄청난 절규가 끝없이 울려 퍼졌다. 콘센트 구멍 한 곳에서 일제히 머리카락이 뽑혀 나오고 걸쭉하고 새빨간 피가 구멍에서 솟아나온다. 그리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기절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방 안은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나는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날 바로 방에서 나왔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 콘센트에는 여전히 머리카락 한 가닥이 촉수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5번째 이야기, 큐브. 그것은 내가 어느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3년째가 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계장이었고 내 밑에는 4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중 3명 I군, T군, Y씨는 일주일에 2번씩 언제나 함께 술을 마시러 갈 정도로 친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 이야기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4명이 함께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더치페이로 계산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작스레 I군이 정확히 사과 1개 정도가 들어갈 크기의 나무상자를 꺼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너덜너덜한 것이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장치가 되어 있는 상자로 옛날에 유행했던 뮤빅 큐브처럼 나무결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I군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받은 것으로 상당히 옛날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전부터 있었던 물건 같습니다. 아버지는 열어보지도 못했고 어차피 전쟁 후에 폐허해서 주운 거라면서 나한테 주셨어요. 라고 I군은 말했습니다. 그 상자를 2대에 걸쳐 물려받았는데도 아직 열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상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쩐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오한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게 어떤 영감 같은 게 있던 걸까요? 종종 나는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이나 발이 하나 모자라거나 아예 없는 작은 동물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T군과 Y씨가 교대로 그 나무 상자를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며 왠지 모르게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가 열려버리는 것을 내 영감이 두려워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 그 나무 상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서고 택시를 잡을 때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니 시간상으로도 무리였습니다. 그날은 모두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I군이 전날 나를 제외한 2명이 흥미를 보였던 그 상자를 회사에 가져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내 근처에 3명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이가 나빠질 각오를 하고 충고했습니다. 그 상자는 열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I군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꼭 우리 형처럼 말하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 있다는 듯 꼭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업무를 보고 있던 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은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난 뒤 4명이 함께 벚꽃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Y씨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맑은 된장국을 홀짝홀짝 마시며 벚꽃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T군이 이 멋진 광경을 4명이 함께 한 사진으로 찍어두자고요. 이렇게 말하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줄기가 굵은 훌륭한 벚나무를 배경으로 삼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훌륭한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리도 없고 열린 장소였기 때문에 플래시가 반사돼서 변색될 리도 없었지만 사진이 어째서인지 전체적으로 얇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T군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전원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T군은 너무 넓은 범위에서 찍어서 쓸데없는 게 들어가는 건지도 몰라요. 필름은 넉넉하니까 한 사람씩 찍죠. 그래서 나, Y씨, I군, T군의 순서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 사진입니다. 다행히도 사진은 깨끗하게 잘 찍혔습니다. 그리고 Y씨의 사진 역시 잘 찍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차례였던 I군이었습니다. 처음 찍은 사진은 아까 찍었던 것보다 어째서인지 붉은 빛이 강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한 장 더 찍어보니 I군의 주위에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에 가까운 얇은 비닐 같은 것이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빠하면서도 아이구는 다시 한번 찍어달라고 티군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찍힌 사진을 보고 티군은 뭔가 이상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들은 티군에게 달려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찍혀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노란 손이 아이군의 상반신의 사방팔방에서 얽혀서 아이군의 얼굴은 보이지도 않고 그나마 손이 닿지 않은 하반신도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군은 이 사진을 보고 겁에 질려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점심시간 후에 인쇄실에서 복사를 하면서 나무 상자를 만지다가 결국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너덜너덜한 포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천황을 위해 명예로운 죽음을 맞아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까 수많은 손톱과 머리털이 다발로 들어있어서 너무 기분 나쁜 나머지 그대로 소각로에 버렸어요. 라고 아이군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곧 그것을 절에 가져가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공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절의 주지스님은 당신들이 연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사진을 공양해봐야 영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아요. 그 나무 상자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을 공양하면 안에 갇혀있던 혼도 구제됩니다. 부디 가지고 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오늘은 일단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군에게 있어 그날은 생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군이 어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집 근처에서 자동차에 부딪혀 몸이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반신은 불타는 자동차의 타이어에 말려 들어가 같이 타서 눌러버리고 상반신은 거기서 20m는 더 날아가 그대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나와 티군, Y씨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나무 상자를 받아 그것을 절의 주지스님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주지스님은 이 상자는 원념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해요. 이 영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양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아이군이 죽는 데까지는 겨우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저 주지스님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독경을 전해 듣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우리들이 그 상자에 관한 것을 거의 잊어버렸을 무렵 Y씨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스토브의 불완전 연소였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나와 티군뿐. 무서워진 우리는 회사에 전근을 요청했습니다. 일이 일어난 이곳에서 도망치면 영혼들도 우리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어느 한쪽이 홀려 있으리도 몰랐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그저 어설픈 바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악몽 같은 9년이었습니다. 티군은 전근 간 뒤 2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이도 유산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산으로 인해 티군의 아내 역시 건강이 나빠져 중병을 앓다가 그 사건으로부터 6년째가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탓일까요? 티군마저 그 다음 해 회사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들어 심장 박동이 갑작스레 심하게 뛰는 일이 잦아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꿈에 먼저 세상을 떠난 3명의 동료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이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를 제외한 3명이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